토요일 오후 당신은 은행 계좌를 확인합니다. 잔고에는 1,5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어쩌면 2,0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작은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 숫자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느껴지며 당신이 무언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은 그 여윳돈을 모으기 위해 야근을 했고 휴가를 포기했으며 외식을 줄였고 매달 잔고가 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확인할 때마다 조금 더 큰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정감 때문에 당신은 매달 실제로 돈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의 평균 금리는 0.07% 수준에 불과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0.07%입니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2.4%에 달합니다. 당신의 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당신이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스스로 책임감 있다고 뿌듯해하는 동안에도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든든하게 여겼던 1,500만 원은 10년 뒤에는 지금의 1,1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저축액의 거의 4분의 1을 갉아먹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재무적 실수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계좌에 수천만 원을 넣어두고 자신의 절제력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정작 그 돈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은행에 현금을 너무 많이 두는 것이 왜 실수인지, 이자가 낮은 통장에 실제로 얼마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당신의 돈도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면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당신의 돈은 당신이 고용한 가장 게으른 직원입니다. 당신이 그 월급을 받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출근, 껄끄러운 대화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까지 안고 온 스트레스들 말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돈과 맞바꿨고 그 돈을 입출금 통장에 넣었지만 그 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음날 아침 다시 일터로 나가는 동안 그 돈은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티끌만한 이자만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직원이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아무런 성과도 내지 않고 오히려 매일 당신에게 손해만 끼친다면 당신은 당장 그를 해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수년 동안 정확히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바꿔놓을 계산법이 있습니다. 0.07%의 이자를 주는 입출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뒤 당신이 받은 이자는 단돈 7,000원입니다. 은행에 1년 내내 돈을 맡긴 대가가 고작 7,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1,000만 원을 2016년 현재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연 4%짜리 고금리 파킹 통장으로 옮기면 40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똑같은 돈, 똑같은 노력으로 57배나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1,000만 원을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시장의 인덱스 펀드에 넣는다면 약 1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에 두었을 때보다 140배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입출금 통장의 잔고는 명목상 1,000만 원 그대로지만 해가 갈수록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고금리 통장에 둔 돈은 약 1,5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돈은 2배가 훌쩍 넘어 약 2,600만 원이 됩니다. 출발점도 같았고 당신이 이미 벌어둔 똑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제 그 기간을 20년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입출금 통장은 여전히 1,000만 원을 보여주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제 구매력은 지금의 600만 원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고금리 통장의 돈은 2,200만 원 정도에 도달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돈은 단 1,000만 원으로 시작해 6,700만 원을 넘어설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돈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을 때 복리의 성장이 본연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수익을 내야 합니다. 당신이 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불어나야 합니다. 만약 돈이 이 중 어느 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최악의 직원을 고용한 것이며 심지어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대가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당신은 아마도 실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무조언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치의 필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챙겨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필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필수 지출이란 월세나 주택담보대출이자, 공과금, 식비, 최소한의 빚 상환금, 그리고 보험료를 말합니다. 머물 곳을 유지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넣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액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비상 상황이 오면 당장 줄일 수 있는 선택적 지출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구독료는 필수 지출이 아니며 외식비, 헬스장 등록비, 새 옷을 사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 의료위기, 갑작스러운 이사 등 진짜 비상 상황이 닥치면 당신은 이런 지출부터 당장 끊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비상금은 도저히 줄일 수 없는 항목들만 감당하면 됩니다. 진짜 필수 지출을 모두 더한 뒤 기본적인 비상금으로는 숫자 3을 곱하고 조금 더 여유를 원한다면 6을 곱하십시오. 만약 자영업자이거나 불안정한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면 9를 곱하십시오. 그렇게 계산된 숫자는 10중8구 당신이 지금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금융권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정이 입출금 통장에만 평균적으로 2천만 원가량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쌓아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중간값은 300만 원 수준으로 더 낮지만 통장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을 그저 방치해둔 사람들 때문에 평균치가 확 올라간 것입니다. 재무설계사들이 고객들의 통장 잔고를 깊이 파고들어 보면 항상 똑같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5천만 원을 넣어두고 이를 비상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실제 필수 생활비는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6개월치 진짜 비상금은 1,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3,500만 원은 재무설계사들이 이른바 공포자금이라고 부르는 돈으로 기회비용이라는 실제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굴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안해 그저 가만히 묵혀두는 현금입니다. 공포자금은 마치 안전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안감이 만들어낸 값비싼 기념비일 뿐입니다. 그 거대한 통장 잔고가 신중한 재무 계획의 결과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해왔다면 지금 당장 실제 숫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진짜로 필요한 비상금 규모를 파악하십시오. 그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돈은 완전히 다른 곳, 즉 실제로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돈이 눈에 보이면 그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을 빠뜨리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은행 앱에 접속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뇌는 그 숫자를 보고 나도 맞네? 라고 해석합니다. 그 순간 자신이 부유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사지 않았을 물건들을 사게 됩니다. 눈여겨보던 신발을 사고 집밥 대신 외식을 하고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며 주말 여행을 떠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2천만 원은 마음껏 써도 되는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비상금이 되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일부는 전세 보증금이나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죠. 또 일부는 아직 어디에 쓸지 정하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돈이 하나의 계좌에 합쳐져 커다란 숫자로 나타나다 보니 당신의 뇌는 그 전체를 당장 쓸 수 있는 돈으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눈에 띄는 돈은 쓸 수 있는 돈처럼 느껴집니다.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입출금 통장에 큰 금액을 남겨두는 사람들은 돈을 목적별로 여러 계좌에 나누어 보관하는 사람들보다 항상 더 많은 돈을 소비합니다. 저 역시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떤 구조도 없이 단일 계좌에 돈이 쌓이게 내버려 둘 때마다 제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출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비싼 식단, 굳이 필요 없는 업그레이드 등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결정들이 월말이 되면은 수십만 원의 초과 지출로 돌아왔습니다. 해결책은 의지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돈이 당신의 눈에 띄기도 전에 이동하도록 재무 시스템을 자동화하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면 당신이 잔고를 확인하기도 전에 자동이체가 알아서 저축, 투자, 그리고 각종 청부서 대금으로 돈을 빼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통장에 남은 돈만이 당신이 진짜로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지출용 통장에 2천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 찍혀 있을 때 당신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습니다. 신발을 사기 전에 2번 고민하게 됩니다. 주말 여행은 그 목적을 위해 실제로 돈을 모을 때까지 미루게 됩니다. 목표는 당신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출금 통장은 이번 달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보여주어야 하며 딱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돈은
실수로라도 쓸 수 있는 용돈으로 착각하지 않을 다른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 당신의 현금은 매일같이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그저 추상적인 경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돈에 매겨지는 조용한 세금입니다. 2026년 초 기준 물가 상승률은 대략 2.4% 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무언가를 하든 하지 않든 매년 그 비율만큼 당신 돈의 구매력이 자동으로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입출금 통장의 이자는 0.07%입니다. 인플레이션은 2.4%를 앗아갑니다. 당신은 그 통장에 묵혀둔 모든 돈에 대해 매년 2%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 15만 원이 들었던 장보기가 이제는 17만 원이 듭니다. 계약 당시에는 감당할 만했던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당신의 통장 잔고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의료비, 외식비 등 모든 것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당신의 잠자는 현금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방어력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2016년에 만 원은 오늘날의 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꽤 크게 느껴졌던 1,000만 원이 지금은 확연히 적은 가치로 다가옵니다. 식료품비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병원비도 올랐습니다. 당신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주변의 모든 것이 더 비싸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금리 통장에 현금을 두는 것이 실제로는 손해보는 투자인 이유입니다. 입출금 통장에 돈을 둔다고 해서 돈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돈이 천천히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은행은 당신의 예금을 이용해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면서도 당신의 돈을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당신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그 사이 인플레이션은 남은 가치마저 갉아먹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곳에 돈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연 4%의 파킹 통장은 적어도 현재의 물가 상승률을 앞서게 해줍니다. 연평균 8에서 10%의 수익을 내는 주식시장 투자는 실질적인 부를 축적해줍니다. 0.07%의 이자를 받는 통장의 현금은 내년에 당신이 오늘보다 더 가난해질 것임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당신의 돈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하루하루는 곧 돈의 가치가 뒤처지는 날들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은행이 보호해주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법은 한 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줍니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보장하지만 딱 그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도에 도달할 일이 없지만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현금을 성실하게 모으다 보면 언젠가 그 금액을 넘어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금액은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역사상 가장 컸던 대형은행 파산 사태 중 상당수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은행들은 하나같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초과 예금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당시의 특정 상황을 고려해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지만 이는 이례적인 개입이었을 뿐 미래의 모든 은행 파산에 대한 보장은 아닙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상당히 큰 금액에 도달하고 있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각 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 머물기 위해 현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똑똑한 방법으로 애초에 현금을 그토록 많이 쌓아두는 것을 멈추고 초과분을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것인가 말입니다. 비상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돈은 그 어떤 은행 계좌에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일은행의 예금에 집중되기보다는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되어 실질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막대한 현금을 비축해두는 것은 겉으로 느껴지는 것만큼 신중하고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그것은 아무런 보상도 따르지 않는 맹목적인 위험 감수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게으른 현금은 게으른 결정을 끌어당깁니다. 돈이 통장에 가만히 놀고 있으면 결국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그 무언가는 대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큰 액수의 돈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전에 스스로가 자신을 망치는 표적이 되곤 합니다. 그들은 돈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충동적인 투자를 저지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수익률을 약속하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친척이나 지인들의 말에 휘둘려 의심스러운 사업에 돈을 대기도 합니다. 요즘의 사기 수법은 매우 지능적인 사람조차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최근에 한 사례를 보면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사업가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접근으로 시작해 가짜 암호화폐 투자로 이어지는 수법에 넘어가 10억 원 이상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몹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놀고 있는 돈이 있었고 그 돈을 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으며 평소에 정상적인 판단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돈은 이러한 유혹을 이겨냅니다. 비상금은 진짜 위기 상황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 연금 계좌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수십 년에 걸쳐 부를 쌓는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역할도 부여받지 못한 채 입출금 통장에 멍하니 앉아있는 현금, 그 돈은 문제를 일으키기를 기다리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 돈은 잘못된 결정, 충동 구매, 그리고 결코 믿어서는 안 될 그럴듯한 사기극에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돈 10,000원이라도 각각의 임무를 갖도록 당신의 돈을 구조화하십시오. 이것은 삶을 팍팍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목적이 없는 돈은 결국 당신이 뼈저리게 후회할 목적을 스스로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7번째 문제, 당신은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면서 은행에 수수료까지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가장 모욕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전통적인 은행 계좌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거나 급여 이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타행 이체 수수료나 ATM 출금 수수료를 물립니다. 어떤 곳은 타행기기에서 돈을 뽑을 때마다 비싼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징벌적인 연체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각종 수수료로 매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지출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이미 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조차 거의 안 붙는 돈을 보관하기 위해 오히려 내 생돈을 은행에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 내 예금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허락해준 대가로 거꾸로 내가 은행에 돈을 내고 있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비싼 오프라인 지점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를 대부분 없앴습니다. 실물 영업점이 없다는 것은 유지비가 적다는 뜻이고 이는 곧 조건 없는 이체 수수료 면제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금 거래하는 은행이 당신의 입출금 통장에 어떤 명목으로든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2번 돈을 버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번은 수수료로, 또 한 번은 기회비용으로 말입니다.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데는 스마트폰으로 불과 몇 분, 길어야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자율 차이를 고려하기도 전에 아끼는 수수료만으로도 1년에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정으로 필요한 비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주거비, 공과금, 식비, 최소대출 상환액, 보험료 등 진짜 필수 지출만 모두 더한 다음 당신의 위험 감수 성향과 고용 안정성에 따라 3에서 6을 곱하십시오. 오직 그 계산된 금액만큼만 언제든 뺐을 수 있는 현금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비상금은 반드시 고금리 파킹 통장에 보관하십시오. 2026년 현재 가장 좋은 파킹 통장들은 연사에서 5%의 이자를 주며 이는 시중은행의 일반 예금 통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의미 있는 이자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지점 운영비가 들지 않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항상 가장 높은 이율을 제공합니다. 토스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 또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들이 금리 비교 목록의 최상단을 차지하곤 합니다. 셋째, 입출금 통장의 구조를 올바르게 설계하십시오. 입출금 통장에는 대략 한 달에서 2달치의 실제 생활비만 남겨두십시오.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을 내고 일상적인 지출을 충당하기에 약간의 여유만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 즉시 나머지 모든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해버리십시오. 당신이 전혀 손대지 않아도 이 모든 과정이 알아서 진행되도록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넷째, 투자의 5년 법칙을 이해하십시오. 전세보증금, 결혼자금, 큰 목적의 구매 등 향후 5년 이내에 반드시 써야 할 돈이라면 주식시장이 아니라 고금리 예적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투자금은 오늘 5천만 원일 수 있지만 다음 달에는 4,500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5,500만 원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뒤에 이사갈 집에 보증금으로 당장 그 돈이 필요한데 시장이 폭락 중이라면 당신은 눈물을 머금고 큰 손해를 보며 팔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이라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매끄럽게 우상향 곡선으로 다듬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그 어떤 20년의 기간을 잘라보아도 결코 손실을 낸 적이 없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시적인 하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복리 성장의 엄청난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다섯째, 비상금과 단기 목표 자금을 제외한 모든 돈은 투자하십시오. 통장에 2천만 원이 있고 비상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남은 500만 원은 증권사 계좌로 옮겨 분산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야 합니다. 5년 이상 필요하지 않은 돈을 주식시장에 넣으면 역사적으로 연평균 10%가량의 수익을 내며 그 어떤 예적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면 회사가 매칭해주는 최대 한도까지 우선적으로 납입하십시오. 그것은 공짜 돈이며 투자가 성장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100%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익금에 대해 강력한 절세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펀드나 ISA 이 계좌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그 이후에 일반 주식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좌를 쓰느냐 하는 구체적인 수단보다 이 근본적인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은 가만히 놀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되어야 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여섯째, 의지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십시오. 월급 명세서의 전체 금액을 당신이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돈이 알아서 저축과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투자를 쓰다 남은 돈으로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할 청구서처럼 취급하십시오. 대부분의 증권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알아서 펀드나 주식을 매수해주는 자동 투자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기능을 무조건 사용하십시오. 돈을 옮기는 과정에 대해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않을수록 당신은 훨씬 더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된 모든 실수는 결국 단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귀결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출금 통장에 현금을 너무 많이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누구도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언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돈을 잃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의 구매력이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아무도 그 수학적 원리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잔고가 커 보인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돈을 더 쓰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계좌를 어떻게 분리하고 설계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 문맹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가혹하며 그 대가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다가 수년이 흐른 뒤 실제 숫자를 계산해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돈을 잃었는지 깨닫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저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빼먹고 가르치지 않은 모든 것을 담아 금융 지식을 완벽하게 정리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빚이 실제로 어떻게 당신의 목을 조르는지, 신용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연금 계좌의 강력한 절세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리가 당신의 적이 아닌 당신의 편에서 일할 때 어떻게 거대한 부를 쌓아주는지 말입니다. 그 영상의 링크를 바로 여기에 걸어두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의 내용 중 하나라도 당신을 놀라게 했거나 그동안 당신이 공짜 돈을 바닥에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를 쌓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대개 수입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운도 아니고 경제적 특권층만을 위해 비밀스럽게 감춰진 특별한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곳으로 돈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능력입니다. 은행 통장에 가만히 놀고 있는 당신의 현금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년 인플레이션에 밀려 뒷걸음질 치는 동안 은행은 당신의 예금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깁니다. 그것은 안정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이것이 훌륭한 재무관리라고 착각하게 만든 아주 느리게 새는 거대한 구멍일 뿐입니다. 해결책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상금은 연 4에서 5%의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에 넣으십시오. 장기저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평균 8에서 10%의 수익을 내는 분산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입출금 통장에는 이번 달 생활비로 진짜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남겨두십시오. 당신이 다시는 머리 아프게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모든 이동 과정은 자동이체에 맡기십시오. 그러한 구조가 갖춰질 때 당신의 돈은 마침내 처음부터 마땅히 했어야 할 진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돈을 벌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돈이 멍하니 앉아 놀게 내버려 두지 말고 당신이 그토록 뼈 빠지게 일하며 꿈꿔온 미래를 실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의 돈을 보내십시오.